안녕하세요. 희망지원설계 이천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은퇴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하는 5단계 스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은퇴 준비의 핵심은 저희가 필요한 은퇴 생활비에서 보유한 연금, 그걸 빼서 과부족이 나오면 그 과부족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임대소득, 주택연금, 금융소득 이런 부분으로 메우는 과정이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에 과하게 지출했더라도 다음 달까지만 참으면 저희가 바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후에도 뭐냐면 규모는 좀 소득은 사이즈는 줄어들겠지만 저희가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월급 나오듯이 월급 받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저희의 노후는 한결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장단점을 좀 체크해서요, 내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요, 지금 요새 말들이 많죠. 국민연금 수익률 안 좋다는 얘기도 많고 국민연금 고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지금 연금을 받고 있거나 연금을 곧 받으실 분들한테 국민연금만큼 좋은 연금이 없습니다. 아마 주변에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큰 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좀 더 많이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요즘 연금 개혁이나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립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결국은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채워 넣는 방식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렇게 되지만요, 약속한 대로만 주면 최고의 연금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받는 환급률이 높고요, 소득이 많을수록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소득이 많건 적건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 보험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들 둘이 다 군대 갔다 와서 큰애는 지금 3학년에 다니고 있고요, 작은 애는 다음 학기에 3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우리 아들들이 지금처럼 잘 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제가 사망을 한다면 아이들이 상당히 슬퍼는 하겠지만 사는데, 자기들의 꿈을 이뤄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 민영보험에서 저희가 사망보장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다 컸다면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대안으로서 뭐냐면 저희가 유족연금이라는 게 국민연금에는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10년 미만은 노령연금의 40%, 10년에서 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의 가입연금을 받는데요. 제가 만약에 노령연금, 즉 우리가 국민연금 받는다고 하는데 살아서 받는 연금을 저희가 노령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령연금을 100만 원 받다가 제가 만약에 사망하면요, 저는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 배우자가 한 60만 원 정도를 매달 수령할 수 있고요.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년이면 720이고요. 10년이면 7,200, 20년이면 대략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금액 상승분이 감안 안 됐기 때문에 웬만한 종신보험 가입한 것보다도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연금에 유족연금 기능이 있다는 걸 감안하셔갖고 그 기능을 잘 살려서요, 민영보험을 리모델링할 때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노령연금 지급 연령을 보면요, 지금 만 60세부터 61세, 62세 이 정도는 지금 받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1961년에서 64년생은 만 63세부터 받고요, 65년에서 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동일하게 다 받습니다. 즉 69년생 이후는 나이 변화가 없이 전부 다 만 65세부터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연금 개혁 논의 나오는 것 중에 이 노령연금 지급 연령을 만 68세로 연장하자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적인 합의 없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나중에 정책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황금률을 보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소득이 35만 원, 최고소득이 553만 원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7월 1일부터 이제 국민연금이 바뀐다고 나와갖고 최저소득이 37만 원 정도 되고요. 최고소득이 59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553만 원 이상 됐던 소득자들은 조금 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입하겠죠, 앞으로. 7월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황금률을 보면요. 35만 원을 내시는 분이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때는요. 무려 황금률이 1000%가 넘습니다. 최고소득인 553만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황금률이 20년 내고 20년 동안 받더라도 170%인데요.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매년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감안 안 했고요. 우리가 20년만 사는 게 아니고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정말 오래 살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 볼 때 국민연금은 상당히 좋은 연금이라고 저희가 계속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강의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저희 전 국민 중에 65세 이상 중에 국민연금 받는 수급 비율이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신 분도 있고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해서 1998년에 전국민 의무화됐기 때문에 도입 기간도 짧은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1인당 평균으로 한 61만 7천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100만 원 미만 받는 분들이 48% 받는 데서 90%가 100만 원 미만을 받으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게다가 여성분들은 더 금액이 적고요. 아무래도 제가 직장에 정년퇴직자 대상으로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거기에 대부분 다 남성이지 여성들은 별로 없다 보니까 근속기간이 아무래도 직장생활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성들의 연금액은 좀 적은 편입니다. 2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0.29%고요. 이게 2023년 1월 기준이니까 최신 자료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200만 원 이상 받으면 65세 노인 인구 중에 0.15%에 해당되는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국민연금은요, 20년 가입 기준으로 해서 1년을 초과할 때마다 가입 금액이, 연금 수령액이 5%씩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가입 금액을, 납입 금액을 늘리는 방법하고요.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납입 금액은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제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면요. 9%를 국민연금을 내게 되고요. 제가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4.5%는 회사에서 내주고 4.5%는 제가 내줍니다. 따라서 제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고요. 단 가입 기간을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반환 일시금 반납, 두 번째는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반환 일시금 반납이라는 제도는요. 1998년까지는 직장 가입자였다가 가입자 자격을 잃으면요. 반환 일시금으로 해서 국민연금 냈던 거를 이자 좀 붙여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98년, 99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일시금으로 안 주고 나중에 가입 기간을 못 채웠을 때만 일시금으로 주거든요. 즉 10년 이상 안 됐을 때만 일시금으로 줍니다. 따라서 뭐냐면 이 반납금을, 반환 일시금을 반납을 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1998년이라면 소득 대체율이 70%일 때입니다. 즉 국민연금 기본 평균 월 40년 동안 가입해서 평균 소득 월액의 70% 수준을 연금으로 수령해 주겠다는, 연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비율이 소득 대체율인데요. 그 당시 소득 대체율이 70%였고요. 비교하자면 지금 현재는 40%대 초반이고요. 2028년이 되면 이 숫자가 40%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반환일시금을 반납을 하면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 첫 직장에 다닐 때 그만두고 반환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몇 년 전에 강의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 금액이 있는 걸 확인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물어봤더니 제가 한 450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받았고요. 이거를 지금 반환하려면 그동안 이자가 붙어서
한 1,050만 원을 반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효과 대비해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월 연금액이 30만 원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월 30만 원이 증액이 되면요. 제가 3년만, 즉 만 66세까지만 연금을 받으면 저는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이 반환시금을 반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추납이라는 게 있는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계속 다니다 보면 해당되는 분들이 적은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결혼해서 직장 다니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이제 전환을 하시다 보면요.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내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한 번에 다 안 냈던 기간을 몰아서 내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추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강남 사모님의 재테크해갖고 그 모든 기간을 내다 보니까 형평성에서 어긋나다고 해서 현재는 10년, 즉 119개월까지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추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만 18세에서 만 59세입니다. 즉 만 60세 미만이죠. 이때까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는데 저를 예를 들면 제가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59세까지만 의무가입으로 내고 나머지 노령연금 받을 때까지 빈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임의가입을 해서 국민연금을 내면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좀 유념할 점은요. 우리가 A라는 게 있고 저 화면을 보면요. B라는 게 있습니다. A는 직장 가입자들의 3년 정도 국민연금 가입자죠. 그 가입자들의 3년 평균 소득 월액인데 저 A값은 계속 매년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B값은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임의 가입을 적은 금액으로 하면 내 월 평균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A는 상승 효과, B는 하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식이 제가 표에서는 굉장히 쉽게 설명드렸지만 저 계산식은 상당히 어렵고요. 개인들이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서요. 그 기간 동안에 임의 계속 가입을 한다고 결정을 하시면 얼마 정도를 냈을 때 내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꼭 확인해서 내가 유리할 때는 임의 계속 가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불리하다면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임의 계속 가입하시는 분들은요.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못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엄청나게 손해죠. 제가 연금으로 받고 100세까지 산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시금으로 끝나면 못 받기 때문에 10년을 못 채운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가입기간 20년이 넘으면 연간 5%씩 국민연금액이 증가를 합니다. 그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반환일시금 반납하고 추납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 이 세 가지 제도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국민연금 제때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빨리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늦게 받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국민연금은요. 노령연금 제때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는데 땡겨 받는 건 조기연금입니다. 최대 5년까지 땡겨 받을 수 있고요. 연간 그 대신 6%씩 감액이 됩니다. 즉 5년을 땡겨 받으면 30%가 감액이 되고요. 연기연금 같은 경우는요.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고요. 1년당 7.2%씩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5년 늦춰 받으면 36%가 증액이 되는데요. 쉽게 이해하시자면 노령연금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5년 땡겨 받으면 제가 70만 원부터 스타트고요. 5년 늦춰서 연기연금을 받는다면 136만 원부터가 스타트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너무 빨리 돌아가실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살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거나 걱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뭐냐면 평균 수명 정도의 근거에서 한 두세 달 정도 더 있다 사망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면 이런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즉 저는 조기연금은 무조건 손해연금이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76세부터 노령연금하고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76세의 조기연금은 1억 1,900만 원을 받는데 노령연금은 1억 2천만 원을 받고 그 후에 누적액이 계속 커지니까 76세 이후부터는 빨리 받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평균 수명에 감안할 때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오래 사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연금이 아니고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조기연금은 정말 불가피하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의하다 보면 조기연금 받겠다고 손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사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나이 들어서 내가 연금 받으면 뭐하냐. 지금 받는 게 유리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삶의 가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렸고요. 그러면 빨리 받으시려면 빨리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빨리 받아서 저거를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을 높여갖고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절대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10,000명 중에 1명 가능하겠죠. 근데 얼마 전 저희가 주식 투자 경험을 따지면 연평균으로 저희가 수익률을 높이 올린다는 거가 얼마나 힘든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따라서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이니까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때 받는 노령연금하고 연기연금하고 비교하면요. 대략 83세부터 노령연금이 1억 9천, 연기연금이 1억 9,040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그 정도 된다면 저희가 일반적인 평균 수명이고요. 우리가 최빈도 사망으로 볼 때도 남성 기준으로 하면 85세, 여성 기준으로 하면 90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이나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편의상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기연금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냐면 노령연금을 받고 나서 5년 안에 저희가 소득이 많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요. 이때는 피해랑 하셔야 됩니다. 즉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노령연금이 개시된 다음에 만약에 저 A값이라는 게 국민연금 3개년 동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월액인데 현재 기준으로 286만 1,091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때는 그 기간만큼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게 연금을 감액 안 당하고 차라리 연금이 증액돼서 더 많이 받는 방법이시니까요. 그렇게 연기연금을 선택할 때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최대한 5년 안에 소득이 있을 것 같다 할 때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저희가 노령연금, 제때 받는 거, 빨리 받는 거, 손해연금, 늦게 받는 거, 연기연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평균 수명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해연금은 가능하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받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연기연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5년 안에 소득이 많은 일을 하신다면 그 기간만큼은 늦춰받아도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요. 이건 연 단위로 연계하고 연 단위로 땡기는 게 아니고요. 월 단위로 늦추고 땡길 수 있고요. 만약에 노령연금 받고 2년 동안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다고 하면 2년만 연기연금 신청하고 나머지 기간은 제때 받는 걸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퇴직연금인데요. 보통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에 3개월의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를 합니다. 보통 이제 직장에서 DB형이나 DC형이나 뭐 적은 규모의 회사는 IRP형을 가입했습니다. DB형 같은 경우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뭐냐면 회사가 알아서 굴리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DB형 관리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DC형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요. 회사에서 12분의 1 이상을 내 개인 DC형 계좌로 쏘아주기 때문에요. 내가 그 자산 운용에 관심을 안 가지면요. 관심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나중에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강의를 가면요. 이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 노후에 월급 받는 거에 핵심 어떤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요. 3, 4년 전에는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통계자를 보면요.
계좌 수로 보면 95.7%가 현재도 일시금으로 받고요. 4.3%가 연금으로 받고 있고요. 단 적립금으로 볼 때 65.7%가 일시금으로 받고 34.3%가 연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유의미한 통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 통계인데요. 평균 적립금액이 연금 수령 계좌는 적립금액이 1억 8,800만 원 정도 되니까 연금 적립금이 많은 분들은 연금으로 받으시는 거고요. 일시금 수령하는 비율은 1,61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연금으로 받아봐야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찾아서 흐지부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계좌수에 대한 착시, 저 적립금에 대한 착시 이런 부분 말고요.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노후에 지금 월급 받듯이 월급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퇴직연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연금으로 해서 노후 생활비를 채워나가실 거를 저는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퇴직연금을 받는 계좌가 있는데요. 일단 법이 바뀌어서요. 만 55세 미만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DC형 가입자는 IRP나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고요. 만 55세 이상 DB 가입자나 55세 이상 퇴직금, 법정 퇴직금이죠. 명예퇴직금 이런 것들은 IRP나 연금저축계좌나 일반 계좌나 아무데나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더라도 일반 계좌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받아서 목돈을 그냥 찾아 다 쓰시더라도 조금의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55세 이상 돼서 퇴직을 하신다면 55세 미만은 다 IRP를 열어야 되니까요. 55세 이상 퇴직해서 일시금으로 쓰시더라도 일반 계좌, 즉 급여 계좌에 받아서 세금을 손해보지 마시고 IRP 계좌로 받아서 세금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퇴직소득세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 않지만 우리가 그 푼돈이라도 잘 아껴야지 노후에 보탬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예시를 들면 이게 이제 저희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이 많은 거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면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가 높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죠. 따라서 퇴직금 많이 받는 거는 변수가 아니고요.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분류과세로 단일세율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근속을 했고 2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다면요. 대략 그 세금이 773만 원 정도 되고요. 실효세율로 따지면 한 3.87%?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에 비하면 퇴직소득세가 근속연수가 길 때 얼마나 낮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퇴직소득세가 나오면 저 부분을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따라서 뭐냐면 저희가 퇴직금 2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계좌로 받으면 아까 그 예를 그냥 773만 원 들겠습니다. 773만 원을 떼고 나머지 금액이 급여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즉 우리가 급여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냥 원천징수해서 떼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P 계좌로 받으면 2013년 3월에 이후에 만든 계좌인지 아니면 이전에 만든 계좌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고 덜 아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보유하신 계좌 중에 연금 계좌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2013년 3월 이전 계좌가 있다면 이 계좌로는 세금을 좀 더 아낄 수 있으니까 그 계좌는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되는데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약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다. 여기서 이제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급여 계좌로 받으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IRP 계좌에 들어가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받으시면 그건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찾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는 부분, 즉 연금의 수령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연간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계좌에 따라서 저게 뭐 산시고용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분의 뭐 당해 연도 연금 계좌 평가액 곱하기 120%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치로 보이는데요. 일단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계좌 말고요. 그 이후에 만든 계좌 중에 내가 60세에 퇴직해서 IRP 계좌를 만들었다면 1년 차가 되면 분모가 11-1은 10이 되죠. 그다음에 퇴직금을 2억을 받았다면 10을 2억으로 나누면 2천만 원에 120%로 하면 2,400이 되고요. 연금 수령 연차를 6년 차를 받을 수 있다면 4,800이 됩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요.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를 감면해 줍니다. 따라서 뭐냐면 저희가 2억 원을 IRP 계좌로 받고요.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를 적용받았다면 그리고 첫 해에 2억 원을 다 찾았다면 2억 원 중에 4,800만 원에 해당하는 한도는 퇴직소득세를 30%를 감면받고요. 1억 5,200에 대해서는 원래 낼 퇴직소득세를 내시면 되니까 다른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소득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속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커지는데요. 금액은 많이 받을수록 저희가 좋죠. 근데 근속연수에서는 뭐냐면 짧으면 실효세율이 상당히 올라가는데요. 이게 중간정산 받았을 때 우리가 근속연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즉 대부분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중간정산들을 대부분 받으셨어요. 따라서 중간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퇴직까지 그 기간이 근속연수가 되고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면 실효세율이 상당히 올라가죠. 아까 제가 예시표 보여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볼 때 근속연수를 길게 인정받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 표에서 보듯이 20년 동안 근무를 했다가 10년 후에 중간정산을 하고 10년 후에 퇴사를 하면 그 근속연수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저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시니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실제 사례를 놓고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고요. 이분이 27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17년 후에 중간정산을 해서 중간정산 금액이 7,200이었고요. 이때는 소득이 낮았으니까 아마 중간정산 금액이 좀 작았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 2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더 다닌 다음에 퇴직을 할 때 퇴직금 2억 원에다가요. 명퇴금 2억 원을 더해서 4억 원을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퇴직소득세가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4억 원 받는 건 좋은데 7천만 원 세금 받으니까 너무 아깝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상태에서 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러면 퇴직소득세액 정산특례라는 걸 적용해서 계산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소득세액 정산특례로 하면 근속기간을 다 땡길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계산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근속연수가 27년이 되고요. 과거에 받았던 7,200만 원 퇴직소득세하고 퇴직금하고 중간정산금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받은 퇴직금하고 명퇴금 4억을 더하면 총액이 4억 7,200이 되고요. 거기서 세금 계산을 하면 한 4,200이 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를 세금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을 때 그 보정기간이 지났고요. 다행히 뭐냐면 경정청구 기간이 5년 이내 하면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셔갖고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즉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 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그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뭐냐면 저 나머지 기간만 갖고 하면 근속연수가 짧아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액 정산특례를 적용받아갖고 세금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다 보면요. 이게 제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챙기지 않아주고요. 그다음 금융회사 같은 경우도 저 계산법을 과거보다는 좀 많이 알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퇴직금 정산할 때요. 저 규정대로 계산이 됐는지 반드시 내가 확인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안 받을 때 저희가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일시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이 제 일반 계좌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요. 퇴직소득세가 다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그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퇴직소득세가 2억 원일 때 773만 원 정도 나올 때 그 773만 원도 ETF나 아니면 뭐 예금에 가입해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장점이고요. 가장 우선되는 장점은 일단 일시금양으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를 절감해 주는데 10년 이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 11년 차 이후에는 40%를 감면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ETF에서 배당금을 받으면요. 이자 소득세 15.4%나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됩니다. 그게 원천징수 당하는데요. 이 IRP 계좌 안에서는 제가 예금을 해서 이자 소득을 올리거나 아니면 배당금을 받아서 배당 소득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그 15.4%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로 연령별로 5.5%에서 3.3%만 납세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죠.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아니 나중에 세금 내면 조삼모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는 15.4%인데 연금 소득세 5.5%를 내더라도 15.4에서 5.5 빼면 10%의 세금을 안 내고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만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 이연하고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큰 효과고요. 네 번째는 뭐냐?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퇴직소득세 실제 가치가 하락합니다. 즉 저희가 60세 때 퇴직하면서 773만 원의 명목금액에 퇴직소득세를 내는 거하고 매년 금액은 같지만 나눠서 내는 거하고는 화폐 가치 면에서 체감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을 올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요새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거는 일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아니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IRP에 들어간 금액은 합산이 안 되고 제외된다는 점.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이 IRP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특히 시니어들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자산이 좀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금 수령 방식도 우리가 다양합니다. 일단 뭐냐면 증권사 연금 수령 방식인데요. 제가 몇 개만 요약을 했는데 상당히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명보험사는 연금 수령을 종신연금형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증권사 연금 상품도 40년까지 나눠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저희가 연금을 받으면 100세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금액을 지정해서 매월 100만 원씩 아니면 기간이나 금액을 지정해서 앞에는 100만 원, 뒤에는 50만 원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제일 추천하는 서비스가 비정기 인출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찾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꼭지라 하면 필요할 때 금액이 많이 필요하면 수도꼭지를 크게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또 필요 없어지면 잠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만 필요하면 조금만 열면 졸졸 흐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령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나중에 증권회사나 금융회사에 가셔갖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연금인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여기까지 준비를 하면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뭐냐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름표를 붙였으면, 즉 내 노생활비 이름표를 붙였으면 떼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50대는 보험사의 월납연금보험은 반드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연금보험 같은 경우 사업비가 12%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50만 원 정도 월납보험료로 납입한다면 12%인 6%는 사업비로 빠지고 44만 원만 적립되기 때문에 원금이 도래하는 시간이 한 8 내지 9년 후가 됩니다. 따라서 제가 58세인데 보험사의 월납연금보험을 가입하면 한 8년 정도 지나면 64세, 66세나 돼야지 원금이 되고요. 66세 맞나요? 66세 돼야지 원금이 되고요. 그러면 원금이 그때 되면 언제 연금을 받아야지 제가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마 80세, 85세에 받아야지 효과적인데 제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100세시다라고 하지만 그때 연금을 받으려고 지금 그때 부분을 준비하지는 않고 당장 눈앞에 65세 때, 70세 때 필요한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기 때문에요. 일단 중요한 거는 사업비가 많은 보험사 월납연금보험은 50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사 상품 중에 개인연금 비교를 하면요.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금저축하고 일반연금, 변액연금을 좀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연금저축을 저희가 적격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연금이나 변액연금을 비적격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 적격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55세 이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요.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5.5에서 3.3%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해서 만약에 일시금을 찾으면요. 16.5%의 기타 소득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무조건 연금저축 상품은 일시금으로 찾아 쓰지 마시고 연금을 받으셔야지 유리하십니다. 일반연금하고 변액연금은요. 보험사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비과세 복리 상품이죠.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복리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뭐냐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중간에 해지를 하면요. 10년 미만에서는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보험사의 월납연금보험이 그러면 적절하지 않다, 50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먼저 유리하냐? 대표적인 연금계좌가 IRP하고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IRP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IRP까지 합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이 세액공제가 안 되고 600만 원만 세액공제가 되고요. 만약에 900만 원을 다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도 필요하고 그러면 연금저축 600, IRP 300 넣어서 이렇게 가고요. 연금저축 필요 없고 나는 IRP만 필요하다면 IRP에 900을 넣으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5,500만 원 기준, 종합소득 4,500 기준으로 해서요. 그 소득이 초과하면 납입금액의 13.2%, 그 미만이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상품 운영을 잘하면요. 추가 수익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1순위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이런 부분도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보면요. 900만 원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납입금액을 채졌다. 그러면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5,500만 원 초과할 때는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만 해도 굉장히 큰 세액공제 효과가 됩니다. 즉 그러나 뭐 20, 30대 직장인들이 세액공제 때문에 저기 넣었다가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고요. 뭐 우리 시니어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노후자금을 여기다 넣어놓는다면 충분히 소득이 있고 하면 세액공제도 받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종합과세나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1순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금저축펀드하고 IRP가 대표적인 연금계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두 상품은 같은 듯 하면서 약간 틀립니다. 약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서 보면 연금저축펀드는 100% 주식형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IRP는 70%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좀 안정적인 걸 지향하시는 분들은 IRP를 더 선호를 하시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계좌관리 수수료인데요. 일단 연금저축이나 IRP는 바구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병원 갈 때 과일 바구니 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 과일 바구니 안에는 배나 사과, 파인애플 등 과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바구니 자체를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나 사과는 펀드나 리츠 ETF 같은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냐면 저희가 이 바구니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고 돈이 들어가 있다면 바구니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은행 같은 경우 한 0.4% 정도 바구니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는데 1억 원을 따지면 40만 원 정도를 매년 아무것도 안 해도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 요새 비대면으로 계좌를 열면요. IRP 계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구니 수수료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메리트가 있으면 저는 증권사 비대면 계좌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RP를 선택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저희가 세액공제도 받지만 일단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이 보험이나 은행이나 증권사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거래 가능한지 한번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ETF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거래는 가능한데요. 실시간 매매가 안 되고 장 외에 수수료를 내고 ETF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 ETF 투자를 할 때 실시간 매매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TF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은행보다는 증권사 상품이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수수료 부과율은 아까 비대면 계좌로 0%로 열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0.6%까지 받으니까 수수료 부과율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연금 수령 방법도 나에게 맞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서 IRP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를 이렇게 보면요. 저희가 이제 연금저축 신탁이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펀드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탁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하는 상품이고요. 지금 가입은 안 됩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보험사죠. 펀드는 이제 증권사에서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게 직전 4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뭐 생명보험사는 1.81%, 손해보험은 1.54%, 펀드는 2018년에 13.86의 손해가 났지만 평균적으로 6.83%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상품들에 따라서 손해율이나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현명하게 선택하는 그 비율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노후 준비하고 은퇴 준비하고 은퇴 생활비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20대, 30대, 40대에서 노후 준비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 시기마다 정말 필요한 돈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늦추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자산은 한정적입니다. 그 한정적인 자산을 효과적으로 저희가 운용하려면 저한테 맞는 그리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도 수익률을 높여서 은퇴 생활비의 수명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를 기르셔야지 저희가 노후 생활을 좀 더 여유 있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은퇴 준비 5단계 그리고 은퇴 준비할 때 지금 월급 받듯이 노후에도 월급 받는 시스템으로 그 축이 되는 공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시간이 너무 많다면 더 많은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있지만 뭐 시간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두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의 노후 준비나 은퇴 준비에 불안함과 당혹감이 아니고 자신감과 어떤 여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셔서요. 성공적인 노후 생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